왕으로 만들어줬는데 이 사울이 그 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사울이 쫓겨나고 다윗을 하나님이 이제 선택을 해. 그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야. 이스라엘 왕국을 만들어.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야.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굉장히 번성한 가장 넓은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가 그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양분이 돼요. 그래서 남쪽은 유대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거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어지고 그때 북이스라엘 지방은 주변에 있는 그 옛날에 그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야곱의 형 그 에서의 자손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인데 그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혼혈이었어. 그래서 혼혈을 막 결혼해서 살았단 말이야. 그들을 뭐라고 불러?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러. 남쪽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네들끼리만 결혼하고 유태인들끼리만 결혼했는데 북쪽의 이스라엘은 막 주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혼인을 했다. 피가 섞였다. 그래서 더럽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천시를 했어. 남유대 쪽이. 예수는 남유대 지파야. 남유대 쪽 출신이라고. 그러니까 정통 이스라엘인이야. 근데 하여튼 이제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근데 이제 그래놓고 예수가 태어나기 300년인가 4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사라져. 예수가 태어나기 300년 전인가에 이미 이스라엘이 사라지고 그 누구에 의해서 다메섹 그러니까 그 이제 블레셋에서 그러니까 페르시아지.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야. 나라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식민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나라가 없었어.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 총독으로 다스리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뭐 그런 거였지. 그 다음에도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를 2000년 동안 갖지 못했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갑자기 미국이 이스라엘이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땅에서 2000년을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갑자기 쫓겨난 거고 그러니까 자기 땅을 돌려받기 위해서 싸움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런 명분 없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세운 나라가 지금의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잖아. 그죠? 이스라엘의 그거 뭐지? 그 무슨 집단농장. 이스라엘의 집단농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다 누가 만들어낸 거야? 소위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키부츠. 미디어들이 만들어낸 이스라엘을 미화하는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을 뺏어서 그냥 자기네 나라라고 우기고 있는 남의 나라를 도둑질한 사람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굉장히 미화해서 물론 이제 나도 탈무드를 읽어보라고 그러잖아. 탈무드에 보면 그 굉장히 이 사람들이 그 탈무드라는 책이 엄청 길어. 엄청 많아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탈무드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탈무드가 다 똑같지가 않은데 좌우지간 그 탈무드라는 이야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나와요. 이제 탈무드도 굉장히 좋은 얘기만 뽑아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되게 미화하는 역할을 했지. 그래도 읽어두면 머리를 이게 함부로 바보짓을 안 하니까 이제 읽으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좌우지간 그런 거에서 이스라엘을 되게 미화해가지고 온 세계인에게 알린다고.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은 남의 땅을 뺏어서 지네 땅이라고 지금 60년째 우기고 있는 애들이야. 그런데 그런 얘기를 감히 하는 나라가 있어요? 하는 방송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 그게 웃기잖아. 응? 그러면서 하여튼 이제 중동은 그런 데다. 하여튼 이제 이 중동 지방에 얽힌 이야기.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IS와의 전쟁 뭐 이게 다 연관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야. 한반도가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또 하나의 그 뜨거운 땅인데 여기 이 한반도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적이라고 생각해 안 해.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중국이 적이냐라고 물어보면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일까요?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전쟁 중이에요? 러시아하고 전쟁 중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의 적이 아니잖아. 우리 국민은 요 주한미군이 누구 때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때문에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예.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주한미군은 북한을 막아주기 위해서 있다라고 다 생각하잖아. 그런데 미국이 북한 때문에 주한미군을 우리 땅에 뒀느냐? 그게 아니라고. 미국이 주한미군을 둔 이유는 북한 따위 때문에 두는 게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거예요. 주한미군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고. 주한미군의 관심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주한미군의 관심 대상은 중국과 러시아야. 소위 내가 타겟이 된 이유이기도 하지. 종편에 타겟이 된 이유가 소위 이것 때문이잖아. 고고도 미사일 쉬쉬하고 국민들 모르게 해야 되는데 지구본을 들고 이게 고고도 미사일이 이거야 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날부터 내가 쟤네들의 이제 주적이 된 거 아니야. 사드의 문제점 설명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나를 갈구더라고. 좌우지간 이 사드라는 게 뭐냐?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거예요. 고고도 미사일이라는 건 뭐냐? 소위 중국과 러시아에서 미국 본토로 미사일을 쏠 때 그 미사일을 추적해서 중간에서 폭발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든 게 고고도 미사일이야. 그 고고도 미사일을 지금 대구에다가 설치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사드 배치 뭐가 문제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우리 정부에서 AIIB 즉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다가 이게 중국이 주도하는 거야. 중국이 전 세계 자본에서 돈을 투자해라. 그래서 아시아를 개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솔직히 여기서 아시아 개발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시아가 어디 개발이냐? 중국 서부 지역, 중국 서북 지역 개발하는 비용이야. 그걸 지금 전 세계에서 대라고 그런 거야. 그게 AIIB인데 내 잘못 알았나? 나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만 알려주세요. 좌우지간 이 AIIB를 만들면서 그 AIIB에다가 투자를 해라.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다도 투자해라. 너네 부자 나라니까 투자해라 이런 거야. 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결국 이제 세계 자본을 중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게 AIIB라고.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거기에 1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 지금 중국에서 그 얘기를 재작년부터 계속 했는데 발을 빼고 있다가 이번에 투자하기로 한 거야. 1조 원을 들여서 5%의 지분을 받기로 하고 투자를 하기로 했어. 이 목적이 뭐냐? AIIB에 우리가 지금 투자할 돈이 어디냐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돈이 없어서 애들 밥도 옮기고 있는데 거기에다 돈 투자를 하겠다는 거야. 왜? 미국에다가는 사드를 배치해주고 그래서 미국 편을 들어주고 근데 이 사드를 배치했을 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 왜냐? 이 사드는 중국과의 전쟁 상태가 되는 거야. 중국을 적이라고 가상해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때 그걸 공격한다라는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면 중국이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사드를 갖다가 대구에 설치하는 대신 중국에 돈을 준 거야. 그게 AIIB. 그러니까 두 개의 강대국에 우리가 이제 뭐 양손을 다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AIIB에 가입하고 사드도 설치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드 설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사드를 설치한다는 건 현명한 게 아니라고. 사드를 설치한다는 건 결국 중국과 전쟁 상태, 준전시로 들어가는 거야. 중국과 준전시가 되는 거라고. 중국이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중국이 언제든 중국과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냉전 체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드는 배치하면 안 되는 거라고. 대신 AIIB 했다면서 그 대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돈 주면서 그 1조 원 줬다고 중국이 가만히 있을 거냐? 절대 안 그렇다고. 중국이 지금 1조 원 받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택도 없다고. 이 사드 배치하는 순간 중국 사람들이 폭발한다니까. 그리고 이 AIIB도요. 그거 진짜 뭐 우리에게 아무 이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AIIB에도 가입하고 사드도 배치하는 건 대한민국이 글로벌 호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이거는 현명한 외교가 아니야. 현명한 외교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마치 뭐 두 양손을 잡은 굉장히 현명한 외교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지금 중국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1조 원? 진짜 중국한테 껌값이야. 중국한테 껌값이라고. 중국의 지금 뭐 100대 부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뻑하면 이민 가야지. 여러분, 이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민 가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장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아무나 이민 받아주는 줄 알아? 안 받아줘. 2, 30억을 가지고 투자 이민은 돼도 돈 한 푼 없어서 못 살겠다 가는 사람들 이민 안 받아줘요. 뭐 뻑하면 이민 가면 되지. 정말 개소리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내가 미국 갔을 때 내가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오고 싶은데 못 온 분들이 많아. 이유를 물어봤더니 운전 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못 한다는 거야. 운전은 다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운전 면허증이 없다는 거야. 왜? 미국에서 면허증을 못 딴 거야. 미국 영어를 모르니까 영어로 시험을 못 봐가지고 면허증을 못 따서 그 미국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근데 미국은 대중교통이 없는 거야. 대중교통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태워다 주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운전을 하지 못하면 그냥 갇혀 있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민을 가서 그 이민 가가지고 일자리를 얻을 수 있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게 고작해야 막노동이잖아. 이 막노동도 어려워. 막노동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무슨 사업을 하겠다. 사업을 해서 모르는 나라에서 뭘 해서 먹고 살겠어. 그래서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7,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이라 해갖고 미국으로 이민을 되게 많이 갔어요. 그 사람들 지금 굉장히 잘 살지 않아.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집 팔아서 간 돈으로 다시 한국에 가서 집을 못 사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사회에서 주류층이 됐냐? 세탁소 같은 거 해갖고 돈은 번 사람들이 있어. 중산층. 세탁소 같은 거 운영하면 중산층은 돈은 벌어. 그런데 그 미국 사회라는 데가 정말 철저히 백인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나라라서 한국인이 아무리 돈을 중산층으로 벌어도 미국의 소위 사교적인 자리에 초청을 못 받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건너가서 돈을 번 사람들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거야. 한국에 와서 국회의원 한 자리 하고 싶어 하고. 그게 미국 사회에서 돈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왜 외국에 있는 미국으로 이민 갔던 후세들이요, 한국의 대학을 와. 한국의 대학을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인맥을 쌓기 위해서 오는 거야. 그거는 그만큼 미국 생활도 어렵다는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민 가겠다, 이건 정말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야. 물론 님이 이렇게 미용 기술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동차 정비공을 한다든가, 그런 기술자면 기술 이민이 돼. 미용 기술이 있거나, 이렇게 정비 기술 인력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기술 이민이 된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일들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먹고 살기가 힘들대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술 이민 가도 영어가 돼? 영어가 정말 프리토킹이 돼야지 가서 서비스업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민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 없이 내뱉을 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이 나라를 고쳐서 살아야 돼. 잘못된 점은 고치고 긍정적인 부분은 발전시키고,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흐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잘 모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금 이명박이 박근혜로 바뀌면 바뀔 줄 알았잖아. 안 바뀐다고. 이명박 박근혜가 사람이 바뀐다고 정책이 바뀌었어? 똑같아.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만 특별히 모자란 애들이라서 나라 꼴이 이러냐? 아니라고. 이게 세계 금융 자본의 힘이야. 우리나라 지금 주요 은행 다 외국 자본인 거 알죠?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이 아니야. 그 대주주가 다 외국인들이라고. 우리은행도 그렇고 하나은행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의 대부분이 외국으로 넘어가 있어. 지분이. 우리나라 대기업, 우리나라 뭐 대기업의 지분도 우리나라 거 같지? 아니라고. 대기업 지분도 많은 금융자본이 다 가지고 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 꼴이 이 모양이고 대기업과 이 비정규직의 문제, 이거는 이명박 박근혜의 문제라기보다 이명박 박근혜를 당선시킨 금융자본의 문제예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사람 얼굴만 계속 바뀌어. 그러나 그들의 착취 구조를 바꾸질 못하는 거야. 예. 내가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사실 이제 이게 뭐 내가 원래부터 알아서 한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문득문득 떠오른 얘기들이 방송 중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보면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해. 근데 내 얘기는 좀 촌스럽고 그 세계적인 석학들은 되게 전문가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있어 보여. 아, 그래도 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좀 그런데 뭐 어떡하겠어. 그래도 좌우지간 내가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세계적인 작가와 석학들이 다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일본의 한 35세 남성이 복지 상담가에게 메일을 보낸다.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자막을 읽는 이유는요. 이게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화면이 안 나가요. 그러면 자막을 못 느껴. 그러면 이게 6분짜리 음악을 듣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자막을 읽어드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저는 부인과 3살, 4살, 6살짜리 아이를 부양하는 한 집의 가장입니다. 매달 수입은 17만에서 20만 엔으로 약 158만에서 186만 원. 가스비, 전기료, 가구 임대료 등을 지급하고 나면 약 46만 원이 남습니다. 4월에 소학교에 입학하는 큰아이에게 7만 원짜리 소학교 지정 가방도 사주지 못하는 저는 한심한 아버지입니다. 다메라는 말이 일본말로 저수지란 뜻이래요. 본업 이외의 일이란 의미의 아르바이트. 그러나 1990년대 일본의 고용위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하며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이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실업자 증가로 대체할 수 있는 인력까지 많아지면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일본의 노동자들, 300엔짜리 도시락 하나를 2끼에 나눠 먹으며 절약하지만 돈을 모을 무렵이 되면 건강이 나빠진다. 당시 노동자들이 받던 최저임금 시간당 6,650원, 2005년 도쿄. 그중 연수입은 약 1,860만원 미만이 55.6%. 이에 대한 일본 사회의 인식.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잘 산다. 우리도 이랬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이렇고. 임금 인상 시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먼저 고려. 그 결과 2002년 경기 회복으로 대기업 임원의 보수가 평균 84% 증가했음에도 고용자의 보수는 오히려 5조엔 감소. 명목 GDP는 증가했지만 노동자들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인건비를 억제해 주주와 대기업 임원만이 실수입을 늘렸기 때문이다.
일본 경제분석가의 주장이에요. 그러자 기업이 잘 살아도 반드시 국민이 잘 사는 건 아니다. 지금 딱 우리나라죠.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비용이 아닌 노동자의 생계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시급 1,000엔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결국 2007년 10월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6에서 20엔 폭으로 그나마 예전에 비해 크게 오르는 최저시급 도쿄 기준 739엔. 이때 중요하게 여겨진 개념 다메. 다메는 저수지를 뜻하는 다메이케에서 유래한 말. 큰 저수지가 있으면 가뭄에도 버틸 수 있듯이 최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저축과 같은 다메가 있어야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열악한 조건의 직장으로 내몰리지 않고 안정된 장기적으로는 가계 지출이 늘어나 내수 경제가 활성화되는 소득 주도 성장의 기반.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시급은 5,580원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꼬박 일할 경우 116만 6,22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2015년 기준. 단 최저임금을 온전히 받을 경우에 시급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4,000원, 하루 5시간씩 일해봤자 이번 달엔 40만원 남짓 손에 쥘 듯해요.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이 막막합니다. 식사는 편의점 음식으로 때우고 20살이라고 속이고 취업했던 식당 일은 시급 6,000원을 받았지만 근로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자마자 해고됐어요. 고등학교 아르바이트생 A씨. 참고자료 빈곤에 맞서다. 한겨레 22일. 다음에 그러니까 저수지에 물이 말라서 완전히 강바닥에 갈라져 있는 그 모습이죠. 이 최저임금의 문제는요. 내가 그랬잖아. 이게 여기서 나온 말 다 알아들었어요? 시급을 10,000원으로 올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결국은 내수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야.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봤잖아요. 디플레이션. 그래서 지금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를 얘기해요. 경기 침체라는 게 뭐냐면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인데 이 경기 침체 현상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생기는 게 디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 돈은 많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도 많고 돈이 많으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요.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을 내려야 사는 거야. 근데 물건의 가격을 더 내려도 살 사람이 없는 거. 그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디플레이션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 상황은 왜 오느냐? 결국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어서 공과금을 내고 적어도 1인당 4,50만 원 남아야 그걸로 소비 생활을 할 거 아니야. 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잖아. 그런데 지금은 4인 가족의 가장이 200만 원을 받으면 많이 받는 거야. 근데 실제로 4인 가족이 200만 원으로 최저 생계비가 안 돼. 애기들이 뭘 얼마나 먹겠어요. 왜 그래? 애들은 병원도 많이 가고요. 애들 옷은 더 비싸요. 애들 계속 크고, 그리고 이 모든 아이들이 또 교육을 또 받잖아. 그리고 200만 원으로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을 어린이집에 또 맡겨야 된다고. 그러면 그 맡기는 돈 3, 40만 원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한 1인당 나이를 불문하고 가족 한 사람당 생활비가 100만 원 정도가 그 최저야. 최저 생활비가 100만 원이야. 그러면 4인 가족의 가장이 월급이 400만 원은 돼야 그래도 이 집이 먹고 산다는 얘기야. 그래 400만 원 정도는 벌어야 밥도 좀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화장품도 사고 소비가 가능해. 여러분 있잖아요. 그 마트 같은데 대형 마트 손님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 손님이 줄어드는 건 뭐 보고 알 수 있냐 하면 계산하는 사람들 숫자. 평일날 낮에 가보잖아요. 계산대가 거의 없어. 이게 뭐냐. 물건이 지금 안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 뭐 주말 같은 때도 옛날엔 엄청 사람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없어요. 주말에도. 마트 갈 돈이 없는 거야. 이거 왜 그러느냐. 소비 생활을 할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가는 계속 올랐는데 월급은 제자리거나 아니면 더 떨어졌어. 그러니까 그 물건 아예 마트를 가면 돈을 쓰게 되니까 안 가게 되는 거야. 이게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라고. 그러면 이제 물건을 만들어놨는데 팔지 못하면 기업이 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자리들이 더 없어지고 그러면 그만큼 더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건데 현재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한다고. 물건을 가격을 낮춰도 여러분 그 텔레비전 같은 마트 같은 데 가면 물건의 가격을 막 할인하잖아. 물건의 가격을 할인을 해도 사람들이 못 산다고. 옛날엔 할인하면 막 샀어. 근데 이제는 물건 값을 할인해도 사지 못한 단계가 온 거야. 그게 디플레이션이라고요. 재고 소진을 위해서 물건 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아예 물건 값을 낮춰서 내놔도 시중에 팔리지 않는 상황. 이건 어디서 비롯됐느냐.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기업이 문제야. 대기업을 쥔 금융자본이 계속 임금을 낮춰서 노동자들에게 주는 돈을 낮춰서 비용을 아끼려고 그래. 그래서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그러는 거. 그러면서 물건값은 계속 올린 거지. 그게 문제라고. 그 대주주들이 그러면서 그 대기업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지네들끼리 다 갈라먹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라 경제가 멈춰버린 거야. 대기업이 500조 원을 쌓아놓고 있는데 국민들은 지금 수십조 원의 빚을 지고 있잖아. 원래 그 돈이 대기업에 쌓여있는 그 돈이 원래 노동자들이 월급으로 받아야 될 돈이야.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받아야 될 돈, 대기업 노동자들도 받아야 될 돈. 원래 상식적으로 지금 중소기업의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4인 가족의 가장이면 40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고, 4인 가족의 가장이면 4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도 200만 원 주면 잘 주는 거잖아. 150, 160 받아. 200만 원 주면 굉장히 막 잘 받는 사람이야, 정규직. 그렇게 해서 생활이 유지가 안 된다고. 결혼을 못해. 200만 원 받아서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인구가 계속해서 지금 출산율 떨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사라지는 거야.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냐? 대기업의 금융자본들이 문제라는 거야. 그들이 모든 돈을, 노동자들의 임금을 쪽쪽 빨아서 지네들의 창고에다가 가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라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업 규제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근혜 양께서는 날마다 규제 철폐를 외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청년들이 날마다 자살을 해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질 않고 할아버지 일자리 만들고 할머니 일자리 만들겠다. 그것도 뻥이죠.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면 소득공제를 해주겠다. 재보선용 할아버지 할머니 꼬시는 공약이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꼬시는 공약으로 그런 거나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옛날에 이명박 이전에는 기부를 하면 그게 저기였어. 내가 이 식구들 관리를 잘 못했나 봐. 내가 우리 딸한테
낮에 사랑해 보고 싶다 이렇게 보냈더니 딸이 수업 끝나고 술 마셨어? 이러고 문자 보냈어. 에이씨. 예.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청년 일자리. 아이씨, 소득공제. 기부금. 옛날에는요, 기부를 하면 기부한 만큼을 소득에서 제외해줬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만큼 세금을 낮춰줬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기부금을 많이 내잖아. 세금을 더 걷어. 노무현 때까지는 그게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 시민단체 하면서 기부를 활성화시키려고, 그 기부를 활성화시키는 게 어디서 온 문화냐 하면 미국에서 온 문화야. 유럽이나 미국은 서구 선진국 국가들에서는 기부를 많이 하라고 그래. 그러면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단 말이야. 그 기부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거예요,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이 시민운동을 하면서 막 기부를 활성화하려고 대기업한테 막 기부하게 하고 사회적인 그 투자를 하라고 계속 강요를 해가지고 김대중 노무현 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기부를 하면 세금 혜택을 줬단 말이야. 세금을 깎아줬어요. 근데 이명박 때 어떤 문제가 터졌냐 하면 가령 이제 11조 같은 거, 교회의 11조는 정확히 11조를 내. 그런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시주어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시주했다라고 쓰는 거야. 영수증을 막 발급을 해줬어. 그러면 절에다가 시주한 척 하면서 그 세금을 깎는 인간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계속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이명박 때 제도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기부금만큼을 소득으로 잡아버리는 거야. 기부금만큼을 그러니까 이 기부금의 10배를 소득으로 잡아버려.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세금이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 절에다가 그러니까 나는 내 주장이 뭐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뭐예요? 가짜 영수증을 써준 절이 문제인 거잖아. 근데 기부를 많이 하면 세금을 올리는 건 굉장히 무식한 짓이란 말이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냐면 시주를 했다고 가짜 영수증을 써준 절에 네가 시주 받은 돈의 30%를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가짜 영수증 못 쓰지. 네가 헌금 받은 거에, 네가 돈 받은 거에 30%를 국민에게 세금으로 내라. 그러면 누가 가짜 영수증을 써주겠어. 지도 생존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바꿨어야 됐는데 이거는 가짜 영수증 때문에 기부금을 허위로 작성하는 인간들이 있다고. 그런 놈들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지. 지네는 탈세함시롱. 지네는 탈세함시롱. 그 착한 기부하는 사람들을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기부를 많이 했으니까 세금 더 내라. 이렇게 무식한 나라가 어딨냐고. 아유, 내가 국회를 가면 방송을 못 하잖아.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그래요. 이런 사람이 국회를 가야 된다고. 이 사람들아, 국회의원 제대로 하려면 너무 바빠. 내가 국회로 가버리고 나면 누가 너네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애한테 가르쳐 주겠니?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싶었으면 벌써 했지. 벌써 6년 전인가 6년 전이야? 7년 전이야. 나한테 국회의원 자리 주겠다는 제안도 들어왔었어. 내가 안 갔다니까. 왜? 나는 국회의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서 아프리카 방송을 해서 아줌마 뭐예요? 아줌마 벗어봐요. 이런 돌대가리들 앉혀놓고 하나도 좀 가르쳐주는 거. 그게 대한민국의 국민들 전체의 평균 수준을 높이고 그래야 대한민국의 정치체제가 바뀐다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내가 여기서 방송해주는 거야. 고마운 줄 알아야지 뭐하러 국회의원 하라 그래.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노비야. 나는 제일 높은 국민 많이 말 거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무원을 하는 건 국민의 노비가 되는 거야. 미쳤냐? 걔 좀 고마운 줄 알아야지. 예. 뭐라고? 우리 왜 노비하냐? 우리가 왜 노비하냐?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그러니까 이제 좀 얘기가 막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다시 집중해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을 개판으로 하는데 기부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부 제도가 되게 잘 돼 있어서 기업한테
기부를 할래? 세금을 낼래?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제 기업이 세금을 낼지 아니면 기부를 할지를 정하는데, 세금으로 내면 100%를 내야 되는데, 기부를 하는 거는 95%만 기부를 해도 95%를 기부하면 100% 세금 낸 걸로 쳐주는 거야. 그러면 약 5%의 이득이 있잖아. 그래서 미국은 기부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아니 그럼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주지 왜 기부를 하라고 그러냐. 이 기부제도의 목적은 뭐냐면 국가의 공무원들이 그 필요한 부분에 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빈틈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런 기부제도를 통해서 빈틈을 메우는 거야.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나눔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제도가 기부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 이제 여자 조카가 다니는 학교가 소위 옛날 실업계 학교야. 근데 그 실업계 학교에서 수학여행비로 28만 원을 내고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18명이 그 생활보호 대상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그 돈을 못 낸대요. 못 내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거야.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고. 그 돈 28만 원이 없어서 수학여행을 못 가는 아이들. 물론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돈이 있어서 있는데도 안 가는 애들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애들의 정신적인 이 충격은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잖아. 그죠? 수학여행비가 그 정도 해요. 예. 그래도 여기 지금 싼 거야. 우리 조카는 50만, 일반 인문계고등학교는 50만 원 정도 주고 가, 수학여행을. 그래서 그걸 5달에 걸쳐서 나눠서 할부로 내라고 그러고 막 그래. 여기 28만 원은 그래도 그 학교가 싼 거예요. 예. 그래, 옛날에 문제가 뭐였냐면, 고등학교 중에서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고등학교는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겠다는 거야. 근데 해외로 수학여행 못 가는 애들도 있어. 돈이 너무 비싸니까. 해외로 수학여행 가려면 100만 원인가 내야 돼. 100만 원인가 150만 원 내고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는 경우도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했냐. 애들을 갈라가지고 해외로 수학여행 간 애들이랑 국내로 수학여행 간 애들을 갈라서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따로 갔다니까. 그 몇 년 전에. 내 지랄지랄 했잖아. 뭐 하는 짓거리냐고. 그들은 이제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랬던 시절도 있었어. 그러니까 완전 이제 이 사회가 양분화되다 보니까 그 부자와 가난한 자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다 보니까 별 그런 짓거리들이 있어. 좌우지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게 내가 그 한 명이라도 더 내주고 싶은데 내줄 방법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 아이에게 기부를 하면 나는 시의원 부인이라서 걸려. 하여튼 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이제 이 기부 제도가 좀 더 많아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양심 있는 부자들이 그럼 부자들은 다 나쁘냐? 부자들이 왜 다 나쁘겠어? 양심 있는 부자들도 있어. 그럼 양심 있는 부자들이 기부를 할 수 있는 풍토가 돼야 되는데 이 나라는 그런 풍토가 안 돼 있다는 거지.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아니 내가 라디오를 듣다 너무 속상했어. 그 청년이 돈이 없어가지고 라면 하나를 3번에 나눠 끓여 먹는다는 거야. 아침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20대는 막 밥솥도 쪼개 먹는다고 그럴 텐데 라면 하나를 3끼에 나눠 끓여 먹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냐고. 이러니 우리나라에 미래가 있냐고.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냥 설탕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사탕 발리는 공약할 때가 아니야. 이 청년들이 계속 이 절망 중에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굶고 있다면 앞으로 20년 뒤에 대한민국은 망한다고. 어떻게 나라가 망하냐? 망한 나라 많아. 망한 나라가 많아. 이대로 가면요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망하는 길로 가. 여러분 지금 작년도 1인당 GDP가 28,000달러래. 그 봤어? 28,000달러. 28,000달러면 얼마냐? 지금 우리나라 1달러 환율이 얼마야? 1달러 환율. 한번 계산 좀 해보자. 28,000달러면
그 1달러가 얼마예요 지금? 지금 1달러가 지금 얼마지? 1,050원? 그냥 1,000원? 지금 오늘의 환율 1,100원이에요? 자, 그러면 28,000달러란 얘기에 1인당 GDP가 28,000달러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의 1년 소득이 3,080만원 1인당 3,080만원을 번단 얘기야. 번단 수치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1년 소득이 얼마여야 되냐 하면 1억 2,320만원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의 소득이 4인 가족의 그 1년 소득이 1억 2,320만원이 돼야 평균이란 얘기야. 1인당 GDP, 1인당 GDP의 개념이 저거라고. 즉,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민 숫자로 나누면, 국민 모든 머릿수로 나누면 1인당 GDP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는 이렇지가 않아. 지금 연봉, 4인 가족의 연봉이 3천만 돼도, 1년 소득이 3천만 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거 중산층이라고 생각하잖아. 실제로 정부에서도 중산층이라고 우기고 있고. 그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머지 9천만 원 어디로 왔어? 이게 바로 대기업으로 다 쏠리고 있는 거야. 대기업으로 다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민들이 이렇게 비참한 거야. 옛날에는요. 옛날엔 1인당 GDP, GNP 이런 얘기 나오면 얼마나 이 얘기를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는 줄 알아? 1인당 GDP 뭐 10,000달러 이때도 막 엄청 홍보했잖아. 그러면서 옛날에 김영삼 때 1인당 GDP가 10,000달러가 됐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봉이 1,200만 원 한 아버지가 나는 평균 이상이라고 되게 좋아했던 거야. 그 아버지는 몰랐던 거지. 1인당 소득이 10,000달러면 그 가정이 5인 가족이었어. 그럼 5천만 원은 돼야 된다는 거였는데 1,200만 원 벌고도 자기가 부자라고 2천만 원 벌면 난 진짜 중산층이다 이러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지. 근데 망치 부인이 9년 동안 1인당 GDP의 개념을 아프리카에서 계속 방송했더니 요즘엔 아예 1인당 GDP 올랐다는 얘기도 안 해. 조용히 넘어가. 이제까지는 저 1인당 GDP를 잘 모른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나는 그래도 연봉 3천 받으니까 평균이네. 아저씨 가족이 있으면요 곱하기 가족수를 하셔야 돼요. 말하는 논리가 공산주의래. 그 공산주의는 이렇게 돈 줍니까? 몰랐습니다. 예. 이게 그 말하는 주의가 논리가 공산주의라니까 공산주의는 이렇게 돈 많이 주나 봅니다. 저 빨갱이 새끼 저거 진짜. 쟤네들은 좋은 얘기만 하면 다 공산주의래.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얘기야. 경제민주화는 누구의 공약? 박근혜 공약. 저 빨갱이 새끼들 진짜. 진짜 막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북한으로 가래. 그렇게 나더러 이런 얘기할 건 북한 가래. 그 북한이 내가 얘기하는 이상 국가란 얘기야? 진짜 이 씨발놈들 진짜 이게 이 북한 간첩 새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국정원 도대체 뭐하고 있냐 자빠졌어. 악플 달고 있지. 너 나한테 북한 가라 악플 단 건 너 국정원이지. 가서 간첩이나 잡아시켜. 좌우지간. 그래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28,000 시대가 반갑지 않은 건 28,000 시대는 뭐하냐고. 국민들에게 그 절반도 안 오는데. 솔직히 지금요. 그래 원래 4인 가족이 1억 2,320만 원을 받아야 평균이라고 쳐. 우리 국민들 중에 4인 가정이 저만큼 안 원해. 절반만 줘도 좋다는 거야. 그래 절반은 너네 부자들이 먹고 절반이라도 나눠 갖자는 거야. 그걸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망치 부인이 9년 동안 설명해도 소용없음. 아니야. 왜 소용이 없어. 옛날에 내가 여기 9년 전에 와가지고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할 때 나한테 다 쌍욕했어.
야, 이 미친년아, 이미 민주주의가 된 게 언젠데, 이러면서 나한테 쌍욕을 하더니, 이명박 된 다음에 와가지고 망치 부인님 작년에 민주주의 얘기하실 때 제가 비웃어서 죄송했어요. 민주주의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 몰랐어요. 유유. 응? 내가 야 촛불 시위 한참 할 때 맨날 시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선거를 똑바로 해. 야, 이런 민주당 빠순이 열받나? 네 남편이 구의원이라고 선거 얘기하는 거지? 쌍욕을 막 하더라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백욕이 불여 1표입니다. 망치 부인님 작년에 제가 망치 부인님께 욕한 거 죄송해요. 유유. 내가 볼 때는 많이 변했어. 9년 동안 국민의 수준이 많이 변했어. 옛날에 9년 전에 이런 얘기는 못 알아들었다고. 지금 다 알아듣잖아. 자, 그래서요. 그래서 하여튼 모두가 다 같이 먹고 사는 게 안 되면 다 죽는 거야. 지금 대기업에 있는 통장, 대기업에 있는 창고에 있는 돈, 그 돈을 국가에서 세금으로라도 강제로 걷어서 그걸 지금 복지정책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이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도 생활비를 주고 차상위 계층에게도 막 옛날에 김대중 때 우리나라가 IMF였어. IMF가 와가지고 IMF가 국제금융기구잖아.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을 전부 다 도산시켜버린다고. 그래갖고 중소기업에 다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완전히 소비가 중단돼 버리는 거였어. 그래서 김대중 때 나온 게 뭐였냐면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생활비를 주고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에게 공공근로라는 걸 줬어. 공공근로를 일을 시켜준 거야. 그래서 한 달에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그 활동비로 준 거였어. 그간 우리 그때 IMF를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공공근로하고 그 다음에 이 신용카드였어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의 신용카드가 얼마까지만 되니까 연봉이 5,500 이상인 사람만 신용카드가 발급이 됐어. 근데 막 일자리를 잃고 막 소비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5,500의 상한선을 3,300으로 낮추라 그랬어. 김대중 대통령의 요구는 그거였어. 그런데 이 카드 업계 새끼들이 3,300으로 낮추라는 걸 아예 한도를 없애버린 거야. 그래갖고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신용불량자들. 원래 월소득이 없으면 신용카드를 만들면 안 되는데 이 신용카드 회사들이 고리대금업을 하고 싶었던 거야. 현금 서비스. 그래갖고 제한을 없애버리면서 길거리에서 막 신용카드를 남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용불량자 300만 시대가 온 거야. 이걸 가지고 김대중이 신용불량자를 만들었다고. 얼마나 욕을 했어. 개새끼들. 결국은 이제 그럼 신용카드를 허락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5,500만 원이 이하에서 3,300만 원까지로 이제 신용카드 발급이 늘어나면 그만큼 이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제도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공공근로를 통해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이 금모으기를 통해서 외화를 빨리 땡겨가지고 갚아버린 거. 그게 이제 IMF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노무현 때 선진국으로 다시 진입하게 되잖아. 원래 IMF를 한번 겪으면요, 나라가 망해요. 옛날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잘 산 나라였대. 근데 IMF를 겪고 나서 쫄딱 망했잖아. 그런 식으로 IMF를 한번 겪으면 망한다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도 그렇게 망할 줄 알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IMF를 탈출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나라가 막 성장을 해가지고 경제가 성장을 해서 다시 선진국에 진입을 하게 된 거야. 그런 역사적으로 그런 나라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만 그런 거예요. 멕시코도 그랬고 망했고. 그러니까 이 IMF를 극복하면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자, 그런데 이 IMF는 누가 일으켰을까? 김영삼 정부가 일으킨 거야. 김영삼이 잘 몰라서 일으킨 것도 있지만 김영삼 정부의 경제팀이 강만수라는 애였어. 걔가 외환위기를 일으켰단 말이야. 그 당시 우리나라에 외환 보유고가 없지 않았대. 그런데 그 외환을 이 강만수가 단대로 빼돌린 거야. 막 빌려줘 버린 거야. 근데 당장 갚아야 될 시기가 왔는데 창고에 돈이 없었던 거야. 그래갖고 IMF에다 빌린 거야.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IMF가 냉큼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한 일이 뭐냐?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중소기업을 싹 없애버린 거야. 왜? 중소기업은 이윤을 남기기보단 사실은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이었잖아. 일자리를 만들기만 하지 이윤이 안 남는다고 중소기업을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그 소비 능력을 마비시켜버린 거야. 그러면서 모든 걸 대기업으로 다 쪽쪽 빨아가는, 대주주가 쪽쪽 빨아가는 체제로 나라를 바꿔버린 거예요. IMF가 들어와가지고 나라 경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 뒤로 우리나라가 계속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옛날에 김영삼 이전에는 그래도 같이 먹고 사는 분위기였어.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때 우리나라 자영업이 제일 발전했었어. 그래서 동네마다 식당이 넘쳐나고 식당마다 사람이 넘쳐나고, 기억나요? 옛날에 노무현 때는 그래도 자영업이 되게 잘 됐어. 그래서 국민의 40% 가까이가 45%인가 50%가 자영업을 하고, 특히 식당들이 굉장히 잘 됐다고. 그런데 그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경제가 망했다 쌍욕을 하더니 이명박 때 어떻게 됐어? 그 자영업자들 싹 망했잖아. 노무현 때 막 솥단지 들고 나가고 데모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명박 때 그런 식당들 다 없어졌어. 동네 자영업자들 다 망해버렸다고. 예. 뭐? 최장집 교수나 손호철 교수 책 좀 읽으세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나더러 책을 읽으래. 너나 읽어.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제 문제는 결국 IMF 체제 때 만들어진 대기업 중심, 금융 자본 중심, 대주주 중심의 착취 구조. 그게 지금의 우리 경제에 문제가 됐다는 거야. 아니, 이게 최장집이 노무현 비판했다고. 최장집보다 내가 먼저 노무현을 비판한 사람이야.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내가 먼저 비판한 사람이니까 최장집 떨어 내 방송 봤냐고 물어봐. 좌우지간. 그래서 이 잘못된 산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였잖아. 그러면서 한 일이 뭐였냐면요, 아주 착착 진행해서 노동 구조를 개편해버린 거야. 한 번 노동자가 되면 우리나라 함부로 자를 수가 없었어. 그런데 김영삼이 노동법을 개학해버렸지. 신한국당 시절에 날치기로 노동법을 통과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정리해고가 가능하게끔 법을 바꿔버린 거야. 기업이 어려우면 한꺼번에 수천 명을 자를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계약직 근로가 가능하게. 원래 우리나라에 계약직 근로라는 게 없었어. 근데 김영삼이 IMF를 불러들이고, 김영삼 정부가 마지막에 날치기 통과를 해가지고 비정규직을 만들어낸 거야. 예. 지금 버퍼 있어요? 잠깐만, 지금 버퍼 있어? 이게 아까 중간에 끊었어야 되는데 못 끊어서 그런가 봐요. 예. 어때요? 지금 방송 괜찮습니까? 예. 그래서 김영삼 때 IMF를 불러들인 다음에 집권 말기에 가서 노동법을 개혁해가지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법을 고치고 나간 거야. 그 상황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량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노무현 정부 초기만 해도요, 노무현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기업이 살아야 파이를 키우고, 그래야 이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어. 집권 초기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2년도 신자유주의의 주장대로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였어.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5년에 장하준 교수의 책을 읽게 돼.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를 포기하고 뭔가 이렇게 규제 쪽으로 가게 돼. 그리고 분배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는 게 2005년이야. 그래갖고 2005년까지 노무현이 욕을 안 먹었는데 2006년부터 뒤지게 욕을 먹었지. 2006년부터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2006년, 7년, 2년 동안에 완전히 이 두 해 동안 노무현을 등신 만들어버리잖아. 왜? 신자유주의를 포기했기 때문에. 2006년, 7년 동안이 그렇게 욕을 먹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다음에 그렇게 된 거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요 산업구조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명박 더 심하게 했지? 규제 완화? 박근혜는 날마다 규제 완화 안 한다고 신경질 내고 있잖아. 일부러 저래요, 일부러.
왜? 그래서 나라가 망하면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또 그 위기를 만들어서 그 위기를 이용해서 또 돈 버는 놈들은 또 돈만 버는 거야. 부자들은 여러분 그 IMF 때 부자들이 맨날 뭐라고 건배했다? 이대로. 이대로. 그래, 진보 집권을, 나는 최장집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 잘 안 해요. 예. 나는 최장집 교수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에, 나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뭐라 그러나, 소위 진보학자라고 그러는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최장집 교수 얘기할 거면 우리 방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최장집 교수랑 가서 방송해. 들어오지 마. 진보의 집권 어쩌고저쩌고. 진보 집권은 어떨 때 가능한 줄 알아? 그냥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가능한 거야. 백날 교수의 책 본다고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아?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꼴인 거는 야당의 지지자들이 소위 반 독재하는 사람들이 다 쪼개져서 야당을 다 지들이 대장하려고 그래서 나라 꼴이 이래. 진보의 집권은 정당을 하나로 크고 강력한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정당으로 헌법을 바꾸고 선거제도를 바꿔야지 가능한 거야. 맨 야당 도토리 키재기도 아니고 고만고만한 것들이 쪼개져가지고 서로 선거 때만 되면 야당끼리 욕해. 맨 제일 야당만 욕하고. 그러니까 매번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거야. 진보 집권이 가능하려면 최장집 교수 책 웃기고 자빠졌어. 그 책 백날 읽어봐라. 집권이 가능하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이렇게 나라 경제가 엉망이고 국민들의 빚은 단기간 안에 막 몇십조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어저께 고위공직자 재산 리스트가 나왔어요. 그죠? 고위공직자 재산 리스트가 나왔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은 지난 7년 동안 다 부자가 됐어. 심지어 박근혜도 지난 2년 동안 6억이나 재산이 늘었어. 1년에 3억씩 따박따박. 우리 온 국민이 빚이 늘어날 때 이 박근혜 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됐어. 근데 부자가 된 재산이 다 증가했어요. 근데 어떻게 재산이 증가했어? 전부 다 뭐에서 증가했어? 부동산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고 전부 재산이 증가한 거야. 왜? 박근혜 정부의 경제 브레인 초이노믹스 대출 얻어서 집 사라. 응? 그 다음에 이번에 지금 박근혜가 야심차게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그거 생계비 막막해서 대출 받고 싶으면 안 주는 거잖아. 부자들을 위한 대출이야. 안심전환대출이요. 1년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했던 사람에게 주는 거고,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이 안심전환대출이 실제로 가계빚에 쪼달리고 있는 서민층에게는 지들끼리 벌써 다 나눠 가졌어. 지들끼리 벌써 아는 놈들끼리 전부 다 나눠 갖고 일반 서민들은 혜택도 못 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못하도록 지금 정부에서는 딱 두 가지만 신경 써. 대기업 주식 가격 떨어지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 떨어지지 않는 거, 두 개만 신경 써. 지네들 재산. 모든 돈을 그 두 가지를 끌어올리는 데다 쓰고 있기 때문에 애들 밥 한 끼를 안 먹이는 거야. 씨발. 그래서 이 안심 대출 전환 가계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랬더니 뭐라더라? 신용 불량자들을 위해서 이런 안심 전환 대출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안심 전환 대출 비슷하게 신용 불량자들을 대상으로 한 뭘 확보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안심 전환 대출 이런 걸 왜 하냐고. 이걸 왜 하냐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게 결국은 이 안심 전환 대출이라는 게 뭐냐? 소위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에요.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소위 몇십 채씩 부동산 갖고 있는 새끼들을 위한 대출 제도야, 이거. 결국 부동산 투기범들을 위한 대출 제도야. 이걸 왜 국민 세금으로 하냐고.
이걸 왜 국민 세금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이렇게 하라고 왜 은행에다가 강요를 하냐고.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진짜 이 부동산 부자들 발빠르게 선착순으로 그거 이미 다 나눠 가진 새끼들은 싼 값에 이자를 내. 그런데 우리처럼 이미 갔는데 없다. 동이 났다. 그러면 은행들은요. 그 안심 전환 대출 때문에 실제로 0.5%의 이자 손해를 봐. 그럼 그 이자 손해를 누구한테 덮을 씌울까? 일반 대출자들한테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야. 안심 전환 대출의 문제는 일부 신청자들에게 다 그 돈을 풀어서 그러면 실제로 다른 대출하는 사람들은 그 은행이 발생한 이자 손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당연히 묻지 않겠어? 더 이자를 내라 그러지 않겠냐고. 서민들은 대출 대상도 안 돼. 안심 전환 대출의 대상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선착순이기 때문에 이걸 아무나 혜택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차피 그 수십조 원에 대한 그 이자 손실, 은행이 지게 되는 이자 손실을 은행이 쥐겠어? 다른 대출자들에게 이자를 올려서 메꾸려고 하는 거지. 결국은 이게 이 부동산 재벌들을 위한, 부동산 꾼들을 위한 정책을 계속 피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의 손해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강만수를 이명박 때 또 데려다 썼잖아. 그래서 막 끌어안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 당시 강만수 때 이명박이가 뭐 그 통화 스와프 해왔다고 막 끌어안고 나 키스한 줄 알았잖아. 끔찍했죠. 그때 생각하면 막 큰일을 해냈다고. 통화 스와프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훨씬 더 불리하게 그 외환을 썼어야 됐어. 리만 브라더스. 그때 그 당시에 외신에 나왔죠. 한국의 경제 위기는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리만 브라더스 때문이다. 그게 이명박의 리, 강만수의 만. 그 둘 때문에 한국의 경제 위기가 있다. 그런 외국 신문도 있었어. 좌우지간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런 식으로 나라를 운영하니까 서민들의 삶은 계속해서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놓고 지금 세월호 특별법 어떻게 됐어요? 지금 세월호 특별법 작년에 통과시켜놓고 올해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서 나왔던 조직, 예산 전부 다 후려쳤더만. 전부 다 후려쳐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대폭 축소해버렸어. 한마디로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왜 이렇게 세월호 진상규명을 못하게 저렇게 발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죠? 자, 그러자 그래도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졌다고 안심했다. 우리 안심한 적 없어요. 세월호 특별법을 그래도 만들어낸 건 우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다. 그러나 진상조사를 제대로 못해낸다면 우리가 다음에 특별위원회를 만들 때는 수사권, 기소권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예. 가만 있어봐. 이거 되게 여러분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지금 보내드리는 요 내용은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지난 2011년 석유공사는 미국 석유회사인 아나다코사로부터 텍사스주 시엘 광구인 이글포드의 지분 23.7%를 15억 5천만 달러, 하나로 약 1조 7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아나다코사가 처음 투자를 제안한 건 2010년 12월. 이후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최종 투자 결정이 나는 데는 불과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석유공사와 함께 투자 참여를 고려했던 삼성물산 측은 협상이 너무 빨리 이뤄져 투자를 포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게 너무 일정이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너무 이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 네. 저희도 뭔가를 이렇게 하려면 의사결정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결제도 받고 뭐 보고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투자하는 것들이니까. 네. 근데 뭐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2조 가까운 규모의 사업에 대해 석유공사가 투자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 가는 대목입니다. 삼성물산이 빠진 뒤 석유공사는 다른 투자자를 찾게 됩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뉴스타파가 정의당 김재남 의원실에서 받은 석유공사의 국민연금 투자유치 보고서. 이글포드 사업 계약 직후인 2011년 4월부터 국민연금 투자유치를 추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석유공사가 인수한 이글포드 지분의 20%를 국민연금이 주축이 돼 구성된 사모투자펀드에 재매각하는 방식입니다. 5천억 원대 규모의 펀드에 국민연금이 밝힌 투자 금액은 4,400억가량입니다. 이미 그 계약했던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는 추가로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그 사업은 권리를 잃게 돼요. 해야 되는데 그거 전부 돈을 빌려와서 하면은 이번에 부채 비율이 하늘높게 아주 막 엄청나게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당시 석유공사가 사업 확장과 재무 상태 악화로 200%에 달했던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연금 돈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국민연금이었을까? 세일가스이기 때문에 국제 원유값, 그 다음에 국제 가스값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조정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율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그런 유형의 투자는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찰 수도 있으니까 일반 기업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동원할 방법이 뭐예요? 국가가 뭐랄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연기금 같은 것을 동원시킨 거죠.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고 그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이죠. 투자 위험이 높아 일반 기업은 참여를 꺼렸기 때문에 정부 영향력 아래 있는 연기금을 동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석유공사 보고서를 보면 국민연금이 이글포드 사업에 투자하면서 투자 결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투자를 희망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사모투자펀드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공제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모두 정부가 관리하는 공기금입니다. 실제로 MB정부 때 국민연금을 해외 자원개발에 활용하려는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2011년 6월, 당시 지식경제부의 국민경제대책회의 보고서를 보면 해외 자원개발 투자 재원을 늘리기 위해 연기금의 투자 확대를 적극 유인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석유공사가 보유한 자산 지분 일부를 연기금 및 민간 투자사에 매각해 신규 자산을 인수할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할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MB정부는 투자 위험이 높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곡간쯤으로 여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자신들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 결정은 정부 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전성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의 일환으로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글포드 사업 투자 결정도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글포드 사업은 과연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는 사업이었을까? 2011년 저희가 들어가고 실제로 2012년까지 저희가 손실이 났었습니다. 그 사업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크고 사업 전망이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미래 성장에 일단은 사업에 투자한다는 취지에서 일단 들어갔던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동 투자자를 유치를 하고 그래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자. 거기다 국민연금 투자 결정의 근거로 쓰였을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 경제성 평가도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공사가 이글포드 사업에 투자하면서 추정한 매출액은 2012년에 6천억 원 이상, 2013년엔 8,500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2년 실제 매출액은 약 3,400억 원, 2013년은 4,900억 원으로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미래 변수와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경제성 평가로 무리하게 투자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됐던 시점에 국제 원유가가 얼마가 될 거라 예상을 했냐면은 95달러 정도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4년 후에는 그게 한 75달러, 80달러가 예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세요. 국제 원유가가 50달러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손해가 나잖아요. 처음에 생각했던 경제성 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와서 저희가 매출 유가 전망을 그때 2011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이 셰일가스로 인해서 최근에 유가가 이렇게 꼬꾸라질 거라고, 그게 부메랑이 돼가지고 꼬꾸라질 거라고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유가 전문가들도 예측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랬던 부분에서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셰일가스 사업이야말로 굉장히 호재인 사업으로 평가를 했던 거고, 국민연금은 이글포드 사업에서 2013년 약 4%의 배당 수익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의 이글포드 사업이 졸속 투자는 아니었는지, 수익성은 보장되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배경에도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글포드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광산업체의 3,170억 원, 브라질 제강업체의 3,679억 원 등 해외 자원개발 사업 3건에 모두 1조 1,243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정권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국민연금마저 무리하게 동원된 건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야!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미안하고요. 자, 좌우지간. 기가 막히죠? 국민연금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예. 자, 지금 이제 전화 타임, 이제 오늘 방송을 끝내야 될 시간이에요. 참, 오늘은 내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그 인트로도 되게 짧게 하고, 그죠? 인트로도 짧게 하고, 오늘 열심히 방송했는데,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5시가 넘어버렸네. 예. 자, 지금 자원외교 문제, 저 자원외교 할 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로 있었던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전부 다 도장 찍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자, 다음 이야기는요, 전화를 받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네. 자, 이게 망치부인의 방송 시즌 9이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코너, 예, 5시 반까지 전화를 받습니다. 예, 가만있어 보자.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한가요? 뭐요? 좀 아까 뉴스타파요? 뉴스타파는 뉴스타파 가서 보시면 되고요.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요? 내일 2시까지 재방송 해드리고요. 내일 2시가 넘으면, 내일 2시가 넘으면 이번 한 주간 재방송 들어갑니다.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어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재미없고 재수없으면 오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전화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좋은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제보하고 싶은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망치부인의 방송을 보면서 느낀 점이나 혹은 질문이 있으면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기를 켜는 중이에요. 예, 전화기를 이렇게 켜는 중인데, 왜 전화기를 꺼놨냐면, 이게 우리나라 폰들은, 우리나라 안드로이드 폰은, 도청이 가능해. 그래서 내가 이제, 전부 다 아이폰으로 바꾸고, 예, 우리나라 폰들은 전부 다 배터리를 빼놔. 그랬다가 이제 쓸 때만 딱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써요. 가만히 있어보자. 설정에 들어가서 통화. 일단 원칙 알죠? 장난 전화하면 고소할 거야. 장난 전화 하지 마시고, 업무 방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용건은 간단히, 예,
1분 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 됐죠? 자, 후원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망치부인 방송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010-2294-2016. 예. 010-2294-2016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또 장난 전화질이야. 너 내가 번호 공개한다 그랬지? 잠시만, 몇 번이었어? 통화기로 7730. 너 지금 계속 장난 전화 중이지? 너 지금 계속 장난 전화 중이지? 너 업무방해로 고소할 거야.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왜 자꾸 전화를 했다 끊고 그래요? 아, 죄송해요. 예. 여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화 네. 소리 잠깐만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전화 소리 잘 들리세요? 장난 전화 아니었고요. 계속 전화가 무슨 혼선이 됐대요. 네, 하마터 고소할 뻔했어요. 예. 자, 말씀하세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종합편성 방송 때문에 그렇거든요. 뭐요? 이번에 종합편성 방송이요. 종합편, 이번에- 종편. 네, 종편. 네네. 네, 종편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뉴스를 좋아하거든요, 엄청. 네. 네, 엄청 좋아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 KBS나 뭐 그런 데 다른 이제 프로그램 그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채널A나 MBN 그리고 TV조선. TV조선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돌아가면서 그럼 왜 보세요? 이게 특징이 아니 여기 저희가 망치부인 여기 들어오기 전에 네. 항상 그걸 봤어요. 그러셨군요. 봤는데 이제 그런데 그 이제 특징이 이제 한 가지 이슈가 나오면 계속 그거로만 이제 패널들 모시고 그렇게 하는데 네. 우리 선배도 의정부 거기서 변호사 하시거든요. 손나무개라고. 네. 그래서 거기 출연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래 요즘 안 나오시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하면 이슈가 똑같아요. 세 군데는. 그렇죠. 예, 이슈가 똑같고 또 무슨 정부에서 뭔가 잘못했다 그러는 낌새가 보이면 이상하게 한 가지 엉뚱한 걸로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요. 네. 그러면 이 패널들이 오전에 TV조선 했던 사람들이 또 어느새 MBN에 가서 하고 있고 예. 네. 여기 한 시간, 2시간 만에 이렇게 막 세 군데만 돌아다녀, 이 사람들은. 네, 맞아요. 채널들이. 그러면 그 중에서 채널들이 많이 참석해봐야 4사람, 3사람이에요. 네. 예. 항상 그분들. 상아무개, 이아무개, 변호사 한 분 해가지고. 근데 변호사 그분들은 진짜 바쁘실 텐데, 그죠? 수임도 안 하시나 봐. 맨날 여기 종편에 나와서 그런 거 하는 거 보면. 네. 근데 그 맹점이 무슨 이슈가 나오면 맹점이야. 한 사람은 꼭 옳은 소리를 해요. 한 사람은.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린 편파부도 아니다. 이제 이런 양념거리로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종편을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해서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한마디로 지금 종편은 정말 쓰레기 같은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원래 그렇죠. 그 허가받은 내용대로도 안 하고 있고 많은 그렇죠. 문제가 있는 불법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유명한 보도 같은 거는 일제 보도 같은 걸 안 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진실은 보도하지 않고 그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 방송에서 똑같이 나팔치처럼 떠드는데 그나마 JTBC 같은 데 들어보면은 그때 들어보면은 드라마나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안 그러니까 이제 떠들어요, JTBC를 보시고 다른 종편은 보지 마세요. 그런데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은 요즘 들어서 자꾸 박정희 향수를
자꾸 그 냄새 풍기는 그런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서워요, 그러면 안 요즘. 되죠. 예. 무서워요, 무서워. 네. 옛날 시절로 돌아가지 않나? 이거 또 괜히 헌법을 또 고쳐가지고 또 장기집권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도 맞아요. 좀 시운이 넘어서 옛날 그 말 잘못하면 잡혀가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네. 참 여러분들 우리 젊은 분들 이제 네. 20, 30대 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 보도를 들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망치부인 이런 데 실사나 예. 예, 정확하게 하거든요. 저기 올바른 저 근거에 의해서 저도 한 3개월 됐어요. 여기 들어온 지. 네. 예. 그럼 그래서 3개월 내가- 전에는 계속 종편만 보시다가 지금 3개월 그렇죠. 동안은 망치부인 방송을 보셨는데 그 처음에 딱 들어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가격했죠. 이런 적응이 좀 안 방송도 여기 되셨죠? 그냥 안 쫓겨나고 있나? 이런 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네. 근데 이제 좀 네. 적응이 되셨습니까? 한 달 들으니까 한 달 들으면서 또 이제 그 종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요. 비교를 해보면 종편에서는 사실을 감춰. 네. 사실을 안 하고 우리 만시 부인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해서 네. 외국 보도라든가 또 저기 정직하게 하는 언론들의 그 보도 내용을 입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저기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종합 편성 이런 저기 편들은 그래요. 이게 안타깝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쉬운 중반 됐지만 바쁘고 그런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라는 데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종편 그거 보면 저거 아닌데 하면서도 한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살짝 양념을 쳐요. 네. 옳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짜고 그거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런 걸 좀 유의해서 우리 20, 30대 여러분들은 네. 시간도 많고 하니 양심 있는 방송 그런 걸 찾아서 보시라고 네. 정 볼 게 없으면 JTBC 그런데 뉴스 코너 보면 네. 거기는 공정하게 한다는 얘기죠. 패널들도 그렇죠. 공정하게 모셨다가 하더라고 네. 보니까. JTBC의 보도 부분만 사장이 손석희라서 나머지 네, 그래서 예능 부분은 사장이 다르고. 됩니다 거기. 예. 그래서 믿을 만한 현재까지는 손석희 사장이 있는 한은 JTBC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가장 거기 신뢰 있는 보도 채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네. 저기 보는 입장에서는 네. JTBC가 그래도 종합 편성 방송 중에서는 가장 믿을만하다 이런 그렇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단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제까지 쭉 종편만 보시다가, 네. 이거 뭐야? 예, 이제까지 쭉 종편만 보시다가, 망치 부인의 방송을 지금 보신 지 한 3개월 되셨다는데, 예.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망치 부인께서 저도 방송을 보고 있는데요. 네. 망치 부인께서 그 야당에서 정권을 잡고 야당이 통합을 해서 뭐 한 명의 후보를 내서 그죠? 네. 되고 국회의원도 과반수 차지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잘 살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 많이 하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약간 생각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신데요? 왜냐면, 세계도 그렇고, 왜,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척만 하지, 여도 그렇고, 야도 그렇고, 같은, 편. 그러니까, 물론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네. 그렇다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상태로 만약에 야당에서, 단합해서 뭐 한 사람을 내서 대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망치 부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네. 이제 망치 부인 남편분 같은 분 그런 분 권력이나 돈에 이렇게 좌우되지 않는 분들이 만약에 정권을 잡고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의 반을 차지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나라도 좀 희망이 있겠구나. 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네. 상태로, 지금 야당인 상태로 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뭐 한 명의 후보를 내서 뭐 대통령 당선되고 또 야당이 뭐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네. 많이 달라지거나 이럴 것 같은 기대심이 안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예.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 하듯이 야당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지금 야당으로서는 된다고 해도 사회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네. 돈과 권력에 휘둘리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봤자 망치 부인께서 항상 말씀하시듯이 싸우는 척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야당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제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지금의 야당들을 전부 다 털어가지고 전부 다 털어서 쓸만한 사람들만 모으고 새로운 인물들로 구성이 되는 새롭고 강한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야당이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그 표가 분산돼서 항상 새누리당만 당선되는 구조니까 그 당대당으로 1대1 싸움으로 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주장은 현재 야당 의원들로는 안 된다. 그 얘기만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데 저도 뭐 김한길 뭐 이런 사람 가지고 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제 자체가 좀 다르다. 지금 야당 인물들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거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쓸만한 인물들로 근데 문제는 그렇게 쓸만한 인물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후보를 만드는 과정 이게 바뀌어야 되죠. 지금처럼 막 전략 공천을 하고 위에서부터 그 이제 이제 개파 나누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강력한 야당을 만든 뒤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자기네 대표를 뽑고 그런 사람들이 아래로부터의 공천 그걸 기준으로 하고 절대 전략 공천 개파 나누기 전략 공천 하지 않고 아래로부터의 공천을 하되 중요한 건 그 정치적인 인물들에 대한 그 심사 이걸 누가 담당할 거냐 요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채워나가는 그런 이제 전반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망치 부인이 현재 있는 뭐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들을 그대로 당선시켜야 된다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네. 네네. 그러면 네. 왜 민주주의 행동 출범을 하셨잖아요. 네네. 심사를 그런 분들이 또 하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심사를 그분들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정치인을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막 인터넷에서 열광하는 정치인들 보면 사실 본질적으로 좀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만 열광을 해요. 그래놓고 막 열광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완전히 뭐 멘붕이에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아직은 정치인을 바라보는 안목이 별로 없어서 화려하게 말 잘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혹혹 넘어가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수준들을 우리가 바꿔나가는 일을 저는 민주주의 국민행동이 그런 일들을 좀 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지금 야당들이 뭐 제가 망치 부인이 하나로 합치라고 얘기한 게 지금 2010년부터 주구장창 5년 6년째 외치고 있어도 말 안 듣고 있거든요. 저는 아마 내년 총선도 각자 그렇게 그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네 당리당략을 쫓아가다가 또 쫄딱 망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예 다 망해버려야 된다 야당이. 그래서 정말 철저히 더 막 독재체제 겪어보고 그래야 국민들이 정말 반성하고 깨어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는 다음 달이 걱정이에요. 다음 달이 지금 4.19도 있고 4.16 일주기인데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지금 야당들이 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그 중요한 시기를 결국 야당끼리 욕하다가 끝날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요즘에 밤마다 괴롭습니다. 저도 그래요. 실은 네. 대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주변 사람들 많이 접하는데 네. 너무 답답해요. 그래요. 정치를 외면하는지 아니면 무조건 추종하는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나만 그렇죠. 좀 괜찮게 살면 된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국민의 밭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네.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도 그런 생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면서 답을 찾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잘 듣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네. 기회 있으면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저도 이렇게 번호가 대구로 떠가지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번호가 대구로 떠가지고. 자, 이제 끝났어요. 아니구나. 5분 더 남았네. 예. 자, 무슨 얘기지? 여러분 진짜 죄송한데요. 저한테 이렇게 막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 예. 방송 전화 굉장히 혼란합니다. 무슨 얘기지?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네, 잠깐 부탁드릴게요. 예?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나이대 사시는 지역? 예, 저는 나이는 39이고요. 네. 사는 위치는 전남 광양에 살고 있습니다. 전남 광양에 사시고. 예. 오늘 예, 무슨 예. 일로 전화 주셨나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지금 고등학생들의 선도부 관련된 거 선도부? 지금 지금 대학교 보면은 2학년들이 1학년 군기 잡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고등학생들도 2학년들이 지금 1학년들이 2학년들한테 선도부 활동하면서 1학년들이 막 들어가면 네. 들어갔을 때 치마 길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의해서 네. 본인들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자기들이 고의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핑계를 대지 못하고 무조건 자기들 기준이 안 되면 무조건 잘못했다. 그리고 벌점을 딱 때려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안 주는 그런 문화에서부터 대학교까지 그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했거든요. 맞아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 그러니까 지금 30대니까 모르시겠지만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렇게 선도부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때는 그게 좀 덜했거든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보다 뒤에 있으니까 민주화 시대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못 하셨겠지만 저희 선배들은 막 선도부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 시대를 제가 근데 살아봤는데 지금 진짜 그때로 돌아가고 있어 지금.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비슷하고 네. 어떤 선생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자기는 그게 치마길이 때문에 그랬거든요. 여학생인데 네. 치마길이 우리 콩사탕 같은 경우 다리 길이가 길다 보니까 똑같은 치마를 입어도 다리가 치마가 짧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우리도 지적받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 지적받고 10점을 받으니까 이제 네. 벌점 10점을 주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봉사 활동을 학교에서 풀을 뽑거나 이런 거 10점을 무조건 채워야지만이 깎아준다고 해서 그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그래서 어쩌라고라는 대답밖에 안 나오니까 사실은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학생답게 선생님들이 바라본다고 하면은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공부벌레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 벌점 10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심하고 또 이제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이게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침에 병원을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배가 아파가지고 화장실 때문에 늦어가지고 갔더니 그 선생님이 처음에 하는 말이 병원 가서 진단서 같은 걸 써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네. 그 다음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알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갔더니 또 손도부 또 잡아요. 그래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벌점 10점을 딱 때려버리고 아직도 이제 그런 문화들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게 대학교까지도 계속 지금 더 심해지지 않나.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이제 한 7년 정도 넘어오면서 네. 그런 문화들이 더 세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짧게 말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이 사실은 저희 처형분이 한부모 가정이에요. 네. 근데 그 복지 부분에 대해서 복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전혀 복지라는 게 이제 저희가 세금을 내고 받아야 되는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통보가 없어요. 어떤 가서 이제 사회복지사 부분한테 말했더니 그런 건 통보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한부모 가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서 자기들이 세금 냈고 받아야 될 부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찾아보지 않으면은 절대 통보라는 건 없더라고요. 찾아봐도요. 한부모 가정이라 해서 복지 혜택이 많지도 않아요. 재산이 조금만 있으면 그 재산이나 소득이 조금만 있으면 전혀 지원이 없어요.
네, 맞아요. 지금 그 아파트도 있는데 아파트도 사실은 그 빚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애기랑 살아야 되니까 산 건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아무 혜택도 못 받아 그럼. 예. 네, 저소득층이었는데 그게 이명박 때 그게 저소득층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복지 같은 경우에도 전화번호 자기들이 다 알고 주소 같은 것도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가 있으니까 하시려면 신청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차피 챙겨줘야 될 것 같으면 챙겨줘도 해야 되는데 뭐 챙겨 먹어라 이런 식이 돼버리니까 사실 아는 사람들만 받아먹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 복지마저도 전혀 못 받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복지 혜택 같은 경우 받기도 어렵지만 잘 예. 그 안내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모르는 전혀 안 사람은 돼 있는 혜택을 거죠. 못 받고 예.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그 전화 통화 네, 했고요. 전화를 받습니다. 코너 여기까지 끝이에요. 30분이 넘어가면 30분이 넘어가면 전화 통화는 끝입니다. 그래서 매일 통화는 5시 30분까지만 통화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상 전화를 받으면 제가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 오늘 저 전화 못 하신 분 다음 주에 또 전화를 받습니다. 코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즌 9 망치 부인의 시즌 9에 새로 시작된 전화를 받습니다. 새롭고 다양한 의견들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문자. 네네, 오케이.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볼만 하셨다라면 추천 부탁드리고요. 재수 없다면 안 보러 오시면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어떤 노래로 마무리를 할까요? 안치환이 불렀어요. 삶이여 감사합니다.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그 초콜릿으로는 불타는 10미닛을 구입했었는데 이제는 이 초콜릿이 공짜가 아닌가 봐요.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스티커로 1000명방을 만들고 있고 여러분이 보내주신 별풍선으로는 망치 부인이 소송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그리고 오늘 추천해주신 3158분께 감사드립니다.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팟캐스트와 또 그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참세상님, 여비고님, 통행국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망치부인 방송 이 종편에서 망치부인 방송을 그렇게 열심히 모니터링하는지 몰랐어요. 뭐 동네 아줌마가 그냥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하는 그까지 팟캐스트를 왜 이렇게 신경 쓰는지 몰라. 예, 보니까 그 망치부인한테 좀 들이대가지고 망치부인한테 들이대가지고 한번 우리 망치부인의 시청자들을 끌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인가봐요. 예, 꿈도 꾸지 마. 예, 자 어쨌거나 종편까지도 그 중독시켜버린 망치부인입니다. 예, 우리 망치부인이 왜 망치부인이 아까도 질문이 들어왔는데 답변 못 드렸어요. 그 제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작은 망치처럼 억울한 주인공을 탈출시키고 그냥 가는 길에 버려진 망치처럼 이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라는 이 소박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말 억울하고 외로운 주인공 국민 옆에 있다가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가 만들어지면 그때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 공성이 불거의 정신에 따라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해져서 종편이 저렇게 맨날 망치부인에 대한 그 사모곡을 부르니 잊혀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부인이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간다. 언젠가 망치부인이라는 이름을 온 국민이 잊어버려도 모두들 편안하고 행복한 민주사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100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누군가 간절히 소망하면 온 우주가 그의 소망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망치부인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월요일 낮 2시에 뵐게요.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